법조인으로서의 삶과 정체성,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구분해서 이게 과연 통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이것이 통합이 된다면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의 통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책에서는 4번의 전략을 위주로 얘기를 해주잖아요. 귀약을 변혁하는 그리스도. 그래서 모든 삶의 영역과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이 모든 부분에서 통합을 이뤄야 된다라는 얘기를 보면서, 이게 어떤 한 부분에서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통합을 이뤄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꼭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법조인의 소명이라는 책을 가지고 북토크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한국외대 로스쿨 16기 재학하고 있는 신소현이라고 하고요. 오늘 굉장히 떨리기는 하지만 진행을 맡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기 나와주신 분들 3분 나와 계신데 자기소개부터 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은님부터 이렇게 돌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동국제법률대학원 2학년에 재학 중이고 또 CLS 16기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시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6기 강준석이고요. 시은님과 마찬가지로 우리 CLS 임원으로 지금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대학교 로스쿨 16기인 이소윤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사실 초면인 분들도 계신데 이렇게 북토크를 진행하게 돼서 조금 얼어있잖아요. 네, 그래서 다들 그래도 책을 아까 읽어주신 거를 간단히 식사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들 그래도 너무 좋게 잘 읽어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책에 대한 인상큼 가볍게 나누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법조인의 소명이라는 제목이 약간 되게 낯설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자기소개서를 쓸 때, 로스쿨을 준비하면서 자기소개서를 쓸 때 어떤 법조인이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하면 대부분의 뭐 교수님들이나 선배들은 다 로스쿨을 합격하고 생각해라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로스쿨 합격하고 난 다음에 이제 생각해볼까? 했더니 또 대부분의 교수님과 선배들은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법조인의 소명 언제 생각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런 책을 보게 돼서 저는 낯설면서도 굉장히 인상 깊은 시간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책에 대한 소회를 잠깐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편하신 분부터 얘기해 주시죠. 좀 더 저를 보시나요? 저는 약간 좀 퍼즐 같은 느낌이었던 게 아까 소연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뒤에도 더 얘기할 수 있지만 들어올 때는 되게 뭔가 그냥 해야지, 그러니까 왔으니까 해야지라는 느낌이 강했는데 오고 나니까 뭐가 하나하나 자꾸 추가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합격하는 것도 우리가 선배들한테 물어볼 때 뭔가 선배들은 되게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 뭐 선배들도 저도 잘 몰라요 뭐 이렇게 대답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게 되면 뭔가 그걸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자격이 생기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라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약간 반성했던 거는 나도 누군가에게 이런 책을 소개해주고 뭔가 법조인으로서 저도 이제 선배가 됐으니까 올해 선배가 됐으니까 후배들한테 이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라고 했는데 사실 저도 뭘 잘 모르거든요. 근데 뭔가 그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선배인 것만으로 되게 이 사람이 뭔가 자격을 갖추고 있을 것만 같은 그런 그림을 주게 되니까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되게 법조인으로서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 가져야 되는 어떤 자격이란 게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좀 처음 하게 됐던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또 물어보고 싶은 거는 이게 법조인의 소명이라는 책인데 안 그래도 제가 저번 연도에 법무부인 소명에서 인턴을 했는데 같이 인턴하신 소윤님께 한번 비슷한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저는 사실 이 책을 읽을 때 아직 법조인이 아닌데 무엇을 내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아직 내가 느껴보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뭘 어떻게 얘기할 수 있지?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제가 좀 진짜 상상력이 없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막 내가 겪어본 일에 대해서 공감을 최대한 유사한 것에 대해서는 할 수 있겠지만 아직 내가 뭐 소송을 해본 것도 아니고 의뢰인과의 막 어떠한 고뇌를 느낀 것도 아닌데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내가 이 책을 읽어야 할까? 북토크 한다고 했으니까 나는 좀 이렇게 좀 열심히 읽어야 될 텐데 뭐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여기 그 앞 초반에 보시면
법과대 학생에게 진리인 것은 개업한 변호사에게도 마찬가지로 진리이다라는 말을 보고 약간 좀 위안. 그래, 내가 지금부터 쌓아갈 수 있는 것들이 곧 미래에도 내가 지켜야 될 만한 것들이 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마음에서 살짝 좀 위안되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시은님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이 책을 로스쿨 입학하기 전에 한 번 읽고 이번 북토크 기회를 통해서 한 번 더 읽게 됐는데 지난 1년 동안 제가 얼마나 많이 책에 대해서 잃어버렸는지를 다시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소명이라는 단어가 법조인의 소명? 이게 법률가가 됐을 때 내가 어떤 가야 하는 길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 책에서 말하기를 소명은 우리가 일평생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실천해야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헌신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그래도 조금 소명에 대한 모호했던 부분과 약간 나와의 느껴졌던 거리감이 조금 줄어든 것 같고 무거웠던 마음이 내가 앞으로 일평생에 고민해야 되는 일이구나 해서 조금은 마음이 편해지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책의 내용을 1장부터 후기까지 한번 독파를 해보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3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다 얘기는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1장의 내용, 이게 개요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규약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죠. 법조인의 규약이라고 하는 것, 곧 모범적 기준이라고 불리는 모습은 중립적인 의뢰인 우선주의자래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립적인 의뢰인 우선주의자. 법조인의 모범적 기준이라고 다들 생각하셨나요? 네, 먼저 얘기해도 될까요? 좋아요. 저는 사실은 학부가 법학부라서 네, 근데 제가 법학부에 진학하기 전에 저는 이제 학교를 가겠다고 결정했을 때 고등학교 때 도서관에서 약간 법 들어간 책을 일단 싹 다 빌려서 봤어요. 근데 이제 어려운 책 말고 만화책이나 아니면 약간 소설책 같은 거 위주로 봤는데 그 중에 그 영화와 법을 되게 이렇게 접목시켜 놓은 책이 있었는데 그걸 읽다가 이제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뭔가 법이 정의를 위해서 있는 거냐 평등을 위해서 있는 거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게 있었는데 그걸 한번 읽고 나서 되게 약간 매력적이다라고 느끼고 법학부로 왔을 때 저한테 교수님이 한 분이 해주셨던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는 법학도는 약간 시선을 이성적인 시각에서 봐야 한다. 그러니까 사실 뉴스 같은 걸 보면 되게 그 불이한 판결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똑같이 불이하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뭔가 법학도로는 다른 시각에서 좀 볼 줄 알아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책을 읽을 때 저도 그 모범이라는 그 의미를 조금 중화시키고 싶어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이 모범인 거잖아요. 진짜 모범이 그렇죠. 아니라. 네, 그래서 확실히 중립적인 의뢰인 우선주의가 되려고 하면 나의 정체성이 끼어들어갈 수 있는 부분 많이 적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책이 얘기하고자 하는 신앙인으로서의 나의 정체성과 이 변호사 내지는 법조인으로서의 이 정체성 사이에 간극이 그래서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로스쿨 혹은 법조인이라고 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이미지가 어떠했는지 나눠주시고 또 그 이미지 속에서 나는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하잖아요. 어떤 전략을 취해오고 있었는지 소유님부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내가 과연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변호사 혹은 법조인들 또는 로스쿨을 대하고 있었나를 이 책을 보면서 좀 계속 되돌아보게 됐었는데요. 여기 보면 그 전문직에 대한 정의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나오는 게 성직자, 의사, 그리고 법조인 이렇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어찌 보면 내가 그런 법조인들에 대한 생각이 되게 그 성과 속 할 때 그 속의 영역에 있는 성직자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이미지이기도 하고 또 그들이 말을 하면 나는 어쨌든 제한된 정보,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제 제 정보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말을 하면 좀 들어야 될 것 같고 또 세상을 좀 뭔가 나보다는 좀 더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고 이런 생각을 되게 했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이 안에 들어오게 됐다고 생각을 하게 된 그 시점부터는, 아, 용의 어딘가는 아닐까? 뭐, 왜, 우리가 항상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용의 꼬리가 될 것인가, 뭐 닭의 머리가 될 것인가 이야기를 하지만, 뭐, 그게 내가 뭐 머리까지일지, 꼬리에서 멈출지는 모르겠지만, 아, 용의 어느 부분까지는 온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것이 또 되게 안정감, 그러니까 뭔가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그 안정감을 가져오는 그 위치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내가 내 삶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어떠한 시점이 온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책에 나와 있는 그 규약과 또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이 어떻게 조화되는지에 대해서 네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저는 한 3번. 규약과 긴장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로서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았나 싶긴 해요. 그래서 이 3번으로 분류된 걸 보시면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법조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리해서 그 각 상황에 맞는 방식을 택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일요일에는 내 신앙생활 되게 열심히 하고 또 그 아침에 큐티까지는 내가 되게 열심히 하는데 막상 그 내 생활에 들어가서는 똑같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으로서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도 아까 내가 생각했던 그 이미지들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안정감을 누리는 그 위치까지 왔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확실히 그 법조계라고 하면 그 안정성이라는 이미지가 많이 큰 것 같기는 해요. 다른 분들 얘기도 조금 들어볼까요? 저도 소유님의 의견과 크게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3번의 전략이 주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규약과 긴장관계에 있는 그리스도, 법조인으로서의 삶과 정체성,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구분해서 이게 과연 통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이것이 통합이 된다면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의 통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책에서는 4번의 전략을 위주로 얘기를 해주잖아요. 규약을 변혁하는 그리스도. 그래서 모든 삶의 영역과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이 모든 부분에서 통합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보면서 이게 어떤 한 부분에서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통합을 이루어 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꼭 필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지배적 이미지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보통 이렇게 본인이 좋은 학교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그 학교 과잠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대학원이고 이제 학부랑 약간 차별이 있다 보니까 그 몇몇 친구들이, 동기들이 이제 과잠 나오는 순간을 되게 기다려요. 그리고 그걸 종류별로 사서 학교에서 나갈 때마다 그걸 입고 다녀요. 근데 이게 로스쿨이라고 써져 있는 글자가 되게 잘 보이는 거를. 근데 이제 강원도 지역 안에서는 되게 자랑스럽게 입고 다녔는데 서울을 가는 순간 이걸 벗어버린다. 약간 그런 느낌이, 뭔가 그 지역 안에서는 우리가 되게 그래도 괜찮은 곳 같아 보이지만 전국으로 갔을 때는 사실 로스쿨도 서울에도 많고 이런 식이 되니까 뭔가 그런 급을 나누게 되는 순간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느꼈던 거는, 사람들이 저한테 막 물어볼 때 혹시 학교 어디세요? 라고 물어볼 때 법학과요. 그러면서 오 이러고 대학원 가서도 혹시 대학원 다니세요? 대학원 다닌다고 그러면 어디 과 하세요? 그래서 법학과 다녀요. 그러면 이제 저 로스쿨이라고 잘 안 하거든요. 법학 이제 간다 그러면 이제 로스쿨 그러면 이제 그럼 이러고 이제 약간 바로 이제 막 뭐 내 돈 많이 버시겠는데 약간 이런 질문들을 하도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렇게 보이기가 너무 싫어서 학교에서도 일부러 엄청 후줄근하게 다녔어요. 맨날 추리닝 입고. 그래서 좀 외부의 시선에서 뭔가 우리가 기득권층이라고 보이는 게 좀 싫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뭔가 그곳에 다니고 속한다는 것만으로 뭔가 지배층이 되는 것 같고 기득권이 되는 것 같고 이런 이미지가 조금 싫었고, 그리고 동기들 안에서 저는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전략을 택했냐면, 이게 전략이라고 얘기하면 동기들이 좀 실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시험 기간에 이제 편의점에 가서 초콜릿을 한 10몇 개를 같이 사서 공부하고 있는 동기들한테 막 돌렸어요, 저는.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돈이 많지 않으니까 또 이제 막 1+1, 2+1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조그만 걸로 사 돌렸는데, 그러니까 저희 신우회를 이제 갈릴리안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이제 친구들이 역시 선행은 갈릴리아이다. 오. 그래서 이제 그게 약간 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할 때마다 역시 뭐는 갈릴리안, 역시 뭐는 갈릴리안 이러면서 그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동아리 홍보도 이제 약간 같이 하고 근데 약간 그러니까 안 좋은 거는 저기 가면 뭘 준다. 그러니까 쟤한테 가면 뭐가 있다가 약간 되니까 어느 순간에 그걸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통장 잔고를 보면서 오늘은 뭐까지 살 수 있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 되고 집에 가서 이제 급하게 집에 가서 이제 비상금 가지고 와서 다시 이렇게 같이 하고 그래서 그런 걸 좀 하면서 동기들한테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외부 이미지로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좀 딱딱하거나 좀 강압적이거나 그러지 않다라는 거를 계속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물질적이었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근데 그 덕분에 동기들이 약간 저를 보면서 그리고 저희 신우회를 보면서 괜찮은 곳이다라고 평가하는 걸 보니까 좋은 전략이었다라는 생각도 또 드는 것 같습니다. 이 저자가 분류한 바에 따르면 네 번째를 그래도 실천하신 경험이 있는 거네요. 저는 네 번째를 얘기하고 싶은데 사실 양심상 그렇게 말을 못하겠어요. 근데 저는 사실 네 번째 개념이 사실은 되게 모호하고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았는데 뭔가 준성님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뭔가 네 번째 예시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사실 이 책이 법조인의 소명이라 로스쿨 생으로서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이진 않지만 이렇게 대략적으로 덮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책에서 말하는 게 이웃사랑으로 이제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로스쿨생으로서도 당연히 소명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그 안에서도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웃사랑은 뭔가 갈릴리안처럼 주변에 있는 동기들을 뭔가 그렇게 조금 실천적으로 섬길 수 있는 모습들이 이 책에서 말하는 그 소명의 한 부분이 아니었나. 너무 감동적인 일화를 들은 것 같아가지고 너무 감사하네요. 저 궁금한 게 그러면 사비 쓰신 건가요? 그래서 저는 사비로.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그만하고 싶은데, 어느 한순간에 그만하고 싶은데, 아니면 약간 개수를 봐요. 오늘은 동기들 몇 명이 있구나. 그러면 이제 한 5명 정도 있다 그러면 괜찮다. 2+1이면 해결된다. 약간 이런데 7명이 드는 순간부터 약간 애매해지거든요. 그럼 하나를 더 사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제 밥값을 줄이고, 이제 그거를 같이 하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원래 안 하고 싶었던 이유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처럼 될까봐. 그러니까 뭔가 전 뒤에 후배들까지 그렇게 될까봐. 그래서 일부러 다른 동기들한테는 그렇게 얘기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는 동아리는 아니다. 뭐 얘기하고 이제 동기들한테, 초콜릿 주는 동기들한테도, 우리가 꼭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제가 단 걸 안 먹어요. 그래서 제 건 안 사고 동기들 것만 사니까 동기들 나중에 이제 그걸 알아가지고 더 감동. 쟤는 안 먹는데 산다. 약간 요렇게. 그래서 이걸 추천하고 싶진 않은 건 사실은 이 책에서도 추천하는 게 이 규약을 변혁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인데 만약 그런 모습이 지금 저와 같은 모습이라고 한다면 뭔가 어떻게 보면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자기 희생을 계속 감수해야 한다라는 이미지를 줄 수도 있는 게 저는 조금 걱정은 돼서 그래서 좋은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했지만 추천하기에는 약간 어려운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나타나는 모습은 당연히 다양할 수 있지만 그 마음 자체는 정말 맞아요. 이 네 번째 규약을 변혁하는 그리스도의 정신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구체적인 얘기 뒤에서 너무 기대가 되고요. 일단 저는 여기서 나왔던 얘기랑 다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 소연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법조계 내지는 로스쿨이라고 하는 게 되게 안정적인 삶의 관문처럼 느껴지는 이미지가 되게 컸던 것 같고 그런데 그 안에서는 또 이 수면 아래로 열심히 발버둥을 치는 우리들처럼 엄청 경쟁이 치열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좀 그런 면이 있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번, 3번, 4번 이 정체성들이 다 되게 혼란스러웠던 때가 있었는데 이 책에서도 얘기하지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런 식으로 삶을 살게 되는 순간들이 진짜 있었던 것 같아요. 예배 드리는 거는 이만큼은 일단 예배 드리는 거고 이 나머지 시간은 공부를 하는 거고 이만큼의 시간은 교회 내에서 교제하는 거고 이만큼의 시간은 내가 세상에서 이제 만난 사람들과 조금 네트워크를 하는 거고 이런 구획을 저도 모르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조금 편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그런 순간들에서 어느 순간이 되면 아 이게 내가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하는 것이 되게 혼란스럽게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그럼 이제 1번처럼 규약을 거부하는 그리스도의 모델처럼 아 이게 내가 그리스도인이자 법조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정체성 혼란이 좀 있다라는 걸 많이 느끼고 근데 또 이렇게 CLF에 와서 여러분처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법조인으로서의 꿈을 키워나가는 분들의 얘기를 듣거나 CLF 선배 법조인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또 4번의 희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업무 현장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삶에 대한 희망을 또 가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돌아가는 1년이었던 것 같아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네. 그래서 아, 다들 비슷한 고민을 나름의 자리에서 하고 있었다는 게 새삼스럽게 느껴져서 반갑고 뒤에 시간이 더 기대가 되는데요. 다음 질문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네. 네. 제 2장은 전문직과 법조직의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써져 있었어요. 이 저자가 자신의 일을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도구로 여기고 변호사의 자격을 얻기 위한 과정을 모두 통과한 사람에게는 법조직이 소명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정말 너무 멋진 말이기는 하지만 이 팍팍한 로스쿨 생활에서 소명을 가진다는 거, 그리고 그걸 유지한다는 거, 어쩌면 가지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유지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어려운 일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문제 앞에서는 서로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게 위로 혹은 도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로스쿨에 진학하셨는지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누가 먼저 대답을 해보실까요? 제가 그럼 먼저 좋습니다. 역시 선행 갈릴리아. 선행은 갈릴리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저는 근데 살짝 이걸 먼저 얘기할까를 고민했던 거는 저는 로스쿨을 약간 도피성으로 온 경우에 속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제가 법학부를 졸업하긴 했지만 원래 다른 걸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전문직이었지만 다른 걸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걸 준비했던 이유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선 뭐라도 해야 하니까. 근데 이제 법학부에서는 사실 취업이 다양하게 잘 되지만 뭔가 원하는 곳으로 잘 안 된다는 소문도 많고 준비해야 될 것도 많은데 저는 그냥 학교 다니는데 바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뭘 준비하진 않았고 졸업은 다가오니까 제 친구들은 막 취업하고 이러니까 저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해서 막연하게 전문직 시험을 준비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됐고 그게 잘 안 되는 와중에 리트라는 제도가 어쨌든 있으니까 한번 봐보자 하고 시험을 봤는데 그게 정말 감사하게 점수가 잘 나왔고 그래서 근데 준비를 또 안 했어요, 사실. 그냥 리트를 보고 내년에 다시 준비해야지라고 했는데 원서를 쓸 수 있는 점수가 나왔고 그 원서를 써봤는데 그게 또 1차 합격이 되고 그래서 저는 막 그런 이유로 왔으니까 여기 와서 동기부여가 완전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너무 쉽게 왔으니까 뭔가 다른 친구들처럼 절박함도 없고 내가 이걸 왜 하고 싶은지도 없고 그래서 작년 1년은 사실 방황을 정말 많이 했어요. 공부도 많이 안 하고 되게 부끄러운 거예요, 스스로. 막 동기들은 처음에 쟤는 법학부 졸업이니까 거의 이제 4년을 이미 하고 온 친구니까 정말 잘하겠다 이러고 친구들과 처음에 경계를 했는데 나중에 약간 측은하게 볼 정도로 아, 쟤는 도와줘야겠다. 약간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너무 동기부여가 떨어지고 공부도 안 하니까 되게 힘들어하는 중간에 그만둬야 될까를 한번 생각했었어요. 작년 말에 이제 다른 걸 다시 해야 될까? 아니면 원래 준비했던 전문직으로 돌아가야 될까를 생각하다가 어차피 공부를 안 할 바에 일이라도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실무수습을 제가 이제 1학년 겨울에 나갔는데 실무수습 나가서 변호사님들 현직에 계신 분들 만나고 저희 학교에서 저희 학교 사람들이랑만 대화하다가 다른 학교 사람들이랑 대화하니까 시각이 다들 많이 다른 거예요. 시각이 다르고 그리고 특별한 거는 더
학교 안에서 사실 크리스찬들이랑 대화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나오니까 실무 수습을 이제 저는 법무부인 소명이라는 기독 로펌에서 해서 전부가 크리스찬이신 곳에서 이제 일을 하니까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해도 그 안에 약간 신앙적인 얘기가 무조건 들어가게 되고, 특별히 또 이제 같이 인터했던 분들이 대체로 신우 회장님들이었어요. 저희는 하기 싫어도 그냥 일상 대화가 신우의 얘기인 거예요. 뭐, 거기는 몇 명이 들어왔네, 뭐,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네, 뭐 서로 막, 그러면 안 돼, 그러고 이제, 홍보는 그렇게 해야 돼, 막 이러니까 이제, 놀고 싶어도 일을 하다가 갑자기, 근데 거기 어떻게 하고 있어?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근데 이제 그런 대화를 하면서 뭔가 잊었던 그런 꿈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법조인이 되고 싶었을 때는 저는 이제 크리스찬이지만 크리스찬과 법률과는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라고 영역을 완전히 구분시켜놓고 살았는데 그걸 접목시켜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그리고 또 저랑 같은 고민을 하는 그런 신우 회장님들을 보면서 어쩌면 나는 내가 여길 되게 쉽게 왔다고 생각했지만 나를 이쪽으로 불러주신 뜻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됐고 그래서 1년을 진짜 방황하면서 보냈지만 그 1년 뒤에 이번 겨울을 통해서 약간 동기부여를 다시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법률가가 돼서 내가 어떤 영역에서 일을 하고 싶은지를 차근차근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내적 소명을 느낀 게 저는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겨울에 이걸 처음 느끼게 됐고 그래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사실은 너무나 고민을 많이 했고 또 이 CLF와 함께하는 것조차도 저는 내가 지금 공부를 안 하고 이러고 있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수도 없이 했지만 그럼에도 결국에 이 자리에 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이쪽을 부르시지 않으셨나 이 길을 부르시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래서 소명을 저는 좀 이제 찾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히려 로스쿨에 오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좀 발견해 나가는 그런 그쵸. 케이스이신 거네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뭐, 제 얘기를 저도 잠깐 해보자면, 저는, 어떤 법조인이 돼야겠다 해서 로스쿨을 맨 처음에 시작을 했던 건 아니었고요. 요즘 트렌드에 비해서 제가 어쨌든 로스쿨을 조금 늦게 온 편이거든요. 근데 그랬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일반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를 하던 중이었었고, 근데 이제 석사를 졸업하고, 박사를 가야 되는데, 제가 공부하던 거는 이제 중국으로 유학을 가야 하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으로 박사를 가려고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지원을 했는데 그때 마침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유학길이 완전히 꽉 막히게 되면서 다시 국내에 남게 됐고 근데 사실 중국으로 도전을 하고 싶었던 세부 전공하고 한국에서 해야 되는 세부 전공이 좀 달랐어요. 근데 박사는 또 그 세부 전공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게 참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혼자만의 갈등을 좀 하다가 내가 왜 이 분야를 좀 약간 사랑하지 않아도 지속할 수가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을 혼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느낀 게 나는 조금 더 세상하고 맞닿아 있는 일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게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당장 내가 시험을 볼 수 있는 건 리트밖에 없네. 뭐 이런 마음으로 시험을 봤습니다. 이제 시험을 보고, 어쨌든 시험을 봤으니 여기에 오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시험을 준비를 하면서 혼자 막 한강을 걸으면서 기도를 엄청 했어요. 그래서 막 혼자 막 중얼중얼 거리면서 막 하나님 만약에 이 길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면 길 열어주세요.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뭐 이런 기도를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길이 사실은 너의 막 법조계가 너의 길이 맞단다 이런 그런 건 아니었었고 저한테는 네가 뭐 A의 길을 가든 B의 길을 가든 거기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으면 그것이 좋다 이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길로 가든 그 안에서 내가 방향성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로스쿨에 왔었던 것 같고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저는 되게 의미 있는 삶을 좀 살고 싶은데 내가 내 삶에서 의미를 좀 찾아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생각의 끝에 다다른 지점이 과연 그럼 나에게 의미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 크리스천으로서의 1인분을 해야겠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뭐 그런 생각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어쩌면 이 길이 조금 더 효과적인 길일지도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법조계가 정답이다, 뭐 나에게 꼭 맞는 길이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 길 가운데서 어쨌든 인도하신 게 좀 있고 사실 제 스타일 자체가 막 어떤 뭐 목표를 가지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뭘 해야겠어 이런 건 아니고 걸어가는 길이 곧 나의 길이겠거니 하고 사는 스타일이어서 더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좀 그런 의미로서 온 것 같아서 아직 계속 걸어가고 있는 길이고 또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계속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멋지고 앞으로의 행보가 많이 기대가 그런가요? 돼요. 네, 크리스천으로서의 1인분이라는 말씀도 너무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아요. 시은님은 좀 어떠셨어요? 저는 두 분께서 되게 솔직하게 본인의 얘기를 나눠주셔서 저도 제 얘기를 나누는 좀 자신감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로스쿨 진학하기 전에는 회사를 다녔었고, 회사를 한 6년 정도 다녔어요. 근데 회사를 다니면서 항상 했던 고민이, 왜 나는 남들처럼 그 회사의 생활과 회사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로 만족하지 못하나라는 생각이 항상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내일 당장 회사를 그만둬도 아쉬울 게 없는 느낌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또 무력이 크게 있지도 않아서, 월급날만 기다린다는데 저는 사실 막 월급이 얼마가 찍히는지도 거의 막 모를 정도로 그냥 통장에 월급이 쌓여서 또 나중에 확인해보면 이 정도 있네 이렇게 인지할 정도로 되게 그냥 회사에 적응은 그럭저럭 잘 하지만 회사에서 막 크게 만족감을 얻거나 이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회사에서 이제 승진 대상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승진 대상자다 해서 근데 저도 모르게 근데 저는 승진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래? 그러면은, 이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라. 이번 연도에는 그럼 지나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 연도에 다시 승진 대상자다. 하지만 이번에는 너가 적극적으로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 왜냐면, 이제 1년이 지나고 나니까 또 그 승진을 저와 같이 이렇게 다투는 사람들이 또 생겼으니까. 근데 그 해에도 저도 모르게 저는 별로 승진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분들이 그렇게 원하시니까 저는 충분히 저분들이 승진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가면서 왜 나는 이렇게 적극적이지 못할까. 그리고 나의 이런 태도가 오히려 내 주변에 승진을 꿈꾸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부정적으로 다가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면서 되게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회사를 다니는 조금 답답함이 커져가지고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나가면서 하나님, 내가 왜 크리스찬으로서 일터에서도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왜 나는 그게 실천이 되지 못하는지 너무 그런 거에 대한 뭔가 죄책감도 있었고 그러면서도 이 길이 맞는 길이 아닌 것 같으면서도 왜 크리스찬으로서 회사 일터에서도 나의 동료를 뭔가 전도하고 이 사람들한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삶이 나한테는 왜 이렇게 어렵고 멀게만 느껴질까요? 이렇게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그럼 저는 다른 길이 또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기도를 하면서 생각을 할수록 저의 욕심에 대한 부분이 너무 명확해지는 거예요.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렇게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되게 내가 기도하는 부분이 나의 자기만족적인 부분이 되게 크구나. 내가 앞으로 다른 일을 한다면 하고 싶은 부분들이. 그래서 그때 했던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저밖에 모르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이 기도의 끝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위한 결정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막 고민하고 방황하던 당시에 도서관에서 이 책을 만나게 되었고 또 이 책을 읽고 나서 이런 환경에서 내가 뭔가 이런 공부를 하고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힐스를 알게 되었고 저는 사실 내적 소명에 대해서 내가 로스쿨을 가기 이전에는 제가 제 안에 있었던 내적 소명은 사실 없었던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삶에 조금 더 큰 안정감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나의 결정이었지 않았을까라고 고민을 하지만 또 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그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셨고 학교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 학교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법률가가 될 수 있는 소명도 주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무엇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조금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되게 그런 내적 소명에 대한 생각과 어떤 저의 내적 소명에 대한 이런 구상이 이 학교의 시간 속에서 조금 더 구체화되어지고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너무 네, 감사합니다. 멋진 이야기 많이 듣는 들었어요. 것만으로도 좋네요.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요. 좋다. 네. 제가 이 질문을 준비하면서 받고 싶었던 건강한 자극들을 진짜 정확하게 다 너무 주시고 계셔가지고 진짜 너무 멋지고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저는 원래 학부는 법이랑 전혀 상관없는 국문학을 전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그 공부를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6군데 수시를 써서 보통 대학을 가잖아요. 근데 6군데를 다 국문학과를 쓰고 망설임 없이 이 길이 내 길이야 하고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한 3년 이렇게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할 때가 되니까 현실적인 걱정들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 공부를 좋아하는 거를 별개로 업으로 삼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저는 조금 타협을 한 부분이 컸던 것 같아요. 어쨌든 문자를 통해서 하는 일이고 글을 읽고 글을 쓰는 부분이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이면서 조금 그래도 학자로 살아가는 삶보다는 미래가 그려지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면서 법조계를 택한 것 같은데 준비하는 동안에 그래서 조금 힘든 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준비를 시작할 때 확실한 내적 소명이 있었거나 아니면 내가 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진입을 했더라면 입시 과정이 되게 지난하잖아요. 거의 1년을 꼬박 쏟아야 되는데 그 지난한 입시 과정도 조금 유익하게 보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서 힘든 순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어쩌면 아까 소연님이나 시은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냥 너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거잖아요. 내가 뭘 대단히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늘어나는 것도 내가 실수를 하고 넘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깃바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나는 나의 자리에서 내 할 일을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자리에 가든지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맞다. 나에게 주신 환경이나 나에게 주신 적성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건 잘못된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오히려 좀 로스쿨 준비를 해나가면서 많이 느꼈던 것 같고 그런 생각으로 지금까지도 이렇게 공부를 해오고 있는데 네. 그래도 막상 로스쿨에 들어오니까 이제 사실 사람들이 어떤 분야로 가고 싶냐 이런 거를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해보는데 저는 그래도 예전부터 잘은 몰라도 형사의 마음이 많이 끌리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국문과를 공부를 하면서 좀 느꼈던 게 문학은 성공한 사람들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웅남이 아니고 문학은 이 넘어진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아니면 실수하거나 좀 부족한 하자 있는 사람들을 조명하는 학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넘어진 순간부터 이 책은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왜 넘어졌고, 이 사람은 어떻게 다시 일어날 힘을 얻고, 그래서 어떤 마무리로 나아가는지 이 서사를 보는 게 저한테 늘 되게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문학을 계속 공부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자꾸 법에 접목시켜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넘어진 사람들 을 돕는 일에 많이 관심이 가게 되고 그래서 아마 형사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의 내적 소명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에서 하나님 나를 쓰고 싶어 하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넘어가 볼까요? 이제 감동의 여운이 아직 가시지 않았는데 또 듣기만 해도 좋네요라고 말하려고 했어요.
네, 이제 3장에서 8장까지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이 책의 주제는 결국 삶과 신앙의 통합이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지금 법조인이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의 삶은 지금 로스쿨생이다 보니까 공부를 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게 우리의 일상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이런 일상 속에서 신앙의 실천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다들 고민을 하면서 좀 읽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혹은 장차 내가 기독 법조인이 되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책을 읽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3장에서의 8장, 3장에서부터 8장에서까지 내용 중에 나에게 좋은 인사이트를 주었던 부분들을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제가 여기 요약을 잠깐 해왔는데 다들 읽어보셨나요? 네, 네. 읽어봤습니다. 네, 편하게 네,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약간 이걸 시작하기 전에 저한테 되게 고민이고 약간 항상 딜레마에 있는 건데 비슷한 경험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저는 이제 같이 다니는 동기들 중에 저만 크리스찬이고 이제 뭐 다른 동기는 불교인 친구도 있고 안 믿는 친구들도 있고 아예 종교가 없는 친구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다니는데 다니다 보면 이제 막 가끔 장난치고 이러다 보면 어쩌다가 이제 험한 말이 나오면 친구들이 갈릴리안 약간 그렇게 돼요. 뭔가 너는 그러면 안 되지라는 약간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뭔가 다닐 때마다 항상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 나는 뭔가 또 달라야 하나? 나는 조금 그래도 보이기에 좀 성스러워 보여야 하고 좀 선행을 항상 베풀어야 하고 그런 이미지로 돼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고 또 제가 이제 신우회 회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보여지는 이미지가 그 같은 어느들한테는 그 신우회의 이미지가 되어버리는 게 있어서 어느 순간 저와 신우회가 약간 동일시되는 저랑 크리스찬이 동일시되는 그런 느낌이 들다 보니까 제 스스로 뭔가 행동을 할 때 스스로한테 제약을 걸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뭔가 안 맞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인식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비슷한 경험들이 좀 있으신지 그래서 좀 그걸 한번 먼저 나눠보고 이 얘기를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있으신가요? 갈릴리아만 이런 건지. 저도 좀 비슷한 거를 느끼기는 하는데, 왜냐하면 저희 학교도 지금 신우회가 엄청 작거든요. 사실상 14기 선배님이 아니면 저밖에 없던 때였어가지고 작년 한 해가 좀 간식 행사 이런 것도 혼자 준비하고 간식 행사에 쓸 성경 문구 뭘 선정해야 될까? 너무 이렇게 강한 말들은 마음에 상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너무 이렇게 기독교적인 지식이 있어야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그런 문구도 좀 피해야 될 것 같고 뭘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 속에서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전 약간 이게 저한테 거룩한 멍해이면서 장애물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제 행동이나 제 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게 되잖아요. 그런 조심하는 과정 속에서 성화를 연습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나에게 거룩한 멍해로서 너무 좋게 작용을 했지만 이게 외식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인가? 사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 나는 지금 집에 가서 자고 싶은데 그럴 수 없이 이 얘기를 다 들어야 되고 이런 순간들이 내 마음은 이렇지 않은데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 그 괴리를 느끼면 이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혹은 결국은 내가 크리스천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보여줘야지 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도 때로는 나의 칭찬을 받으면 나의 의로 삼아버릴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룩한 멍해이면서 진짜 장애물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비슷한 고민을 하신 것 같아서. 네. 그러네요. 좀 얘기해보자면 저는 상대에 따라 좀 반응을 좀 다르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뭔가 크리스천으로서의 모습을 기대하는 친구들에게는 그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근데 또 막 기독교인은 이렇잖아라고 그 모습이 되게 긍정적이지 않게 바라보는 친구들한테는 아니 우리도 이럴 수 있어 뭐 이런 마음으로 좀 그거를 깨나가는 경우도 되게 많았었던 것 같고 그래서
뭐 그것이 너무 일관성이 없지 않는 한은 조금 유연하게 대처하려고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거는 이제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일이지만 내 내적 갈등은 또 별개의 얘기잖아요. 제가 그거를 가지고 참 20살 때부터 10년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저는 한 가지 뭐 어느 정도 이상을 넘지 않는다면 나는 예수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인간이니까 약간 이런 그런 마인드 뭔지 아세요? 되게 뻔뻔하게 하나님 전 인간이잖아요. 약간 이런 마인드를 좀 가지고 있으면 그 모든 것을 다 허용한다는 건 아니지만 조금 내 마음에 넘어질 때 좀 다시 일어서기 쉬운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또 잠시 그렇게 뻔뻔하게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뻔뻔하게 생활도 하시면서 밸런스를 잡아가시는 것도 되게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제가 이 마음을 응애나 질그릇 마음이라고 불러요. 뭐 열심히 이렇게 하다가 못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 응애나 질그릇 질그릇 보배를 담으신 하나님 이렇게 하면 확실히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시은님은 비슷한 경험 있으세요? 저는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학교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크리스찬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근데 또 넌크리스찬의 비중이 조금씩 높아져 가는 추세이기는 해요. 근데 저는 학교에서 이제 저희는 뭐 신우회나 기도회나 이렇게 모임이 되게 다양해요. 기독교 모임이. 근데 이제 뭐 제가 2학년이 되었고 이제 뭐 리더를 맡으면 어떠겠냐라는 제안이 들어오는데 저는 다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누군가 앞에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쓰는 것 자체가 너무 크게 부담이 되고 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친구들도 넌크리스찬 친구들이 되게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학교 안에서도 저는 조금 원래 기독교인이 아닌 친구들한테 조금 더 마음이 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학교의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이들한테 조금 더 너무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얘네가 뭔가 어떤 교회라는 개념,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대한 개념이 되게 친근할 수도 있는데 너무 무겁게 여겨지지 않을까? 이거 마치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이 부흥회에 가서 그러니까 주요 산상을 그 환경을 보면은 이제 오히려 더 이렇게 조금 멀게 느껴지고 거부감이 들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저는 학교에서도 조금 넌크리스찬인 친구들이랑 더 마음을 나누려고 조금 더 하는 것 같고, 또 때로는 좀 걱정이 될 때도 있어요. 저희 학교 안에서 뭐 이런 그런 크리스찬 디스커션 시간이 있는데, 되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나누고, 크리스찬 친구들은 그 시간이 너무 즐겁고, 뭔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뭔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울 텐데 크리스찬이 아닌 친구들은 그 시간이 너무 고역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성경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 1시간 동안 내가 하는 말이 어떻게든 해야 할 말을 지어내야 하는 게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때로는 디스커션 시간이 끝나고 제가 가깝게 지내는 넌크리스찬 친구들한테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야. 그렇게 무거운 것만은 아니야. 너가 너무 마음의 무게를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친구들은 그래. 뭔가 그래도 또 저를 통해서 그런 무거운 마음들이 조금 가벼워질 수 있다면은 제가 대단하게 어떤 크리스천 커뮤니티를 이끌 수 있는 리더는 아니지만 저는 저의 역할이 그런 작은 부분에서 좀 어떤 기독교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한테 조금은 더 다정함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제 그냥 작은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는 되게 가볍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뭐 이어서 자연스럽게 또 책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그럼 저 먼저 얘기해볼까요? 네, 너무 저는 3장부터 8장까지를 쭉 읽으면서 되게 도전적이면서도 되게 위안을 많이 받았는데요. 사실 여기에서 뭔가 우리가 실천적인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사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전 되게 감사하다고 느껴졌던 게 특히 좀 인상 깊었던 것은 3장의 언약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계약도 권리 이런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언약과 돌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방향성이 제시된 것만으로도 좀 뭔가 안개가 걷히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있었었고 또 사실 저한테 이런 큰 울림을
그 언역이라는 부분이 울림을 줬었던 이유 중 하나가 최근에 제가 고민을 했었던 그런 부분들 때문이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되게 그 관계 중심적이라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라는 거를 되게 최근에 또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이 나이 먹고도 되게 관계 중심적인 것으로 사는 게 맞나? 막 남들은 자기 일, 자기 목표를 가지고 잘 살아가면서 그 목표가 잡히면 우직하게 잘 나아가는데, 나는 목표가 있어도 그런 주변의 인간관계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아직도 나약하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 관계 중심적이라는 생각이 되게 나의 약함으로 느껴지면서 아직도 나약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상처가 스스로 괜히 땅굴을 팠던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뭐 그 예천 캠프도 갔다 오고 뭐 여러 가지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아, 나의 이런 약한 점 또한 들어쓰시는 하나님이실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서 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건 이런 관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 많이 느끼고 내가 거기에 더 눈길이 갈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뭐 그것이 되게 내가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남들이 보지는 못하는 부분까지도 내가 좀 살필 수 있게 된다면 그것 또한 내가 또 어떻게 쓰이는 방법일 수 있겠네. 뭐 이런 위안이 좀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의 연장선으로서의 그런 언약 또는 뭐 7장에서 나오는 제가 돌봄,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어쨌든 내가 단순히 계약이라던가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와의 그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제가 이번에 그 나를 그렇게 위로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좀 묵상을 하게 되면서, 사실 사랑 또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아, 그렇다면 내가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성향들을 귀하게 쓰실 하나님을 좀 기대하고 찬양하고 또 그런 모습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사실 이상적이고 되게 목표인 지점인 거는 분명하지만 그래도 되게 위안이 되었다, 뭐 이런 게 전반적으로 네, 들었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3장부터 8장까지 되게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책에서 제가 가장 좋았던 인사이트는 결국은 뭔가 책의 제목이 법조인의 소명이어서 되게 좁은 영역의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소명인 것처럼 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이웃사랑으로 끝나는 어떤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것이 가장 맞는 것이고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추구해야 하고 실천해야 하는 부분이다라는 얘기를 보면서 아, 가끔은 내가 뭔가 법조인으로서의 뭔가 좀 유니크하고 조금 다른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때로는 아, 하나님 나에게 법조인으로서 무언가를 하기 원하시는지를 구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과 하나님을 구하는 걸로 시작하기를 바라셨는데 왜 나는 나 자신의 존재 자체를 내가 이미 높여서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그렇게 기도했던 시간들이 또 저에게 회개의 시간이 됐던 것 같고 그럼으로써 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의 피조물로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먼저 더 집중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주신 법조인으로서의 역할을 내가 이웃사랑이라는 가장 중요한 어떤 목적 안에서 그냥 실천해 나가는 게 결국에는 답이고 결국에는 복음으로 끝나는 이 책이 아, 뭔가 나는 결국엔 하나의 일개 피조물이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고 그래서 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그리고 내가 나 자신으로서 나를 높이면서 자기 기만에 빠지고 뭔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했던 그 시간들이 다시금 또 겸손이라는 그 타이틀 아래 다시 뭔가 조금 더 희망을 얻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나눔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변호사라고 하는 직업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가 준성님이 나눠주셨던 것처럼 고용된 총잡이에 많이 가까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대리하는 사람이 나의 생각과 항상 같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거를 내가
가려받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면 결국은 어떤 순간에는 내 개인의 생각과 양심을 내려놔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에게 되게 나중에 힘들어지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변호사라는 직업이 할 수 있는 거를 단순히 대신 싸워주는 사람이 아니라 언약관계라고 하는 걸 얘기하면서 훨씬 넓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저도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이 돌봄의 윤리를 향하여 이 부분이었는데, 여기 보면 소송만이 답은 아니다 이런 취지로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변호사라고 하면 뭔가 되게 딱딱하게 권리의 주장을 위해서 얘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지만, 이 저자는 화해랑 용서 그런 것이 추상적인 권리의 주장보다 우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소송의 비용은 단순히 경제적인 비용이 아니라 소송 당사자들의 정서적이고 영적인 영역에서의 고갈, 소송 중간에 일어나는 그런 고갈들, 그리고 그 사람의 자아상에 미치는 영향, 심지어 그 사람이 아닌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까지도 다 소송 비용이니까 그런 것들을 변호사는 고려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해주면서 의뢰인과 이런 보편 더 넓은 거시적인 개념에서의 소송 비용을 터놓고 얘기를 하려면 그 사람이랑 계약 관계에 있으면 안 되고 언약 관계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가 되면서 이 7, 8장에 갔을 때 앞 내용이 많이 통합되는 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인상 깊었던 부분이 권리는 돌봄에 의하여 보완되어야 한다라는 문장이 많이 인상이 깊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돌봄이라는 건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사람들 간의 피해를 줄이는 것에 대한 관심 없이 권리를 향해서 질주하는 건 잔혹한 율법주의일 수 있다. 이 말을 읽는데, 내가 아직 법조인이 아니지만 내가 나중에 어떤 마음으로 의뢰인들을 만나야 되고 어떤 마음으로 소송을 해야 되는지 청사진을 좀 그려볼 수 있어서 되게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저도 관계중심적인 사람이라서 불화하는 게 너무 싫어요. 불화하는 게 너무 싫으니까 그게 또 하나의 고민이기도 했거든요. 왜냐하면 법조인은 결국은 어떤 입장에 딱 서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는 어떤 입장을 주장하는 것 자체는 힘들지 않는데 그 주장에 동반되는 그 다툼이 너무 싫은 거예요. 언쟁이. 그래서 진짜 이것도 나에게 직업적인 어려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8장에서 두 법조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반 일리치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에서 좀 도움을 얻었는데요. 이 이반 일리치는 외부로부터 주입된 이미지에 맞추어 살아가는 자로 많이 쓰여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회에 무리 없이 받아들여지기 위해 되게 노력했대요. 근데 이 조화는 목적이 받아들여짐에서 끝나는 조화라는 거예요. 불화하지 않고 조화롭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하지만 조화를 위한 조화가 내가 추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조화롭게 살아가고자 할 때 받아들여짐 이외에 다른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냥 무작정 언쟁을 싫어하는 건 현명한 모습이 아닐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이반 일리치가 조화를 위한 조화를 추구하다 보니까 이 도덕적인 몰 이해가 그의 유일한 도덕적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싸우는 게 싫으니까 몰라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다. 조화로운 사람이 아니라 도덕적인 몰 이해를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이런 싸우기 싫어하는 부분들이 법조인으로서 살아가는 미래에 장애물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내가 고쳐나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고, 또 반대로 토마스 모어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결국 이 사람이 양심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법조인이든 뭐가 됐든 간에 자신의 자아가 결국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도 많이 느꼈는데 진짜 법조인이라는 이름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제목이 법조인의 소명이기는 한데 진짜 시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되게 넓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고, 내가 뭘 하든 간에 내 나중에 법 지긋지긋해 하고 다른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의 자아가 결국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인식하고 있을 때 소명이 있는 삶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저는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까요?
저부터 먼저 나누면, 소명이라는 단어가 이 책에서 말하는 내용들이 읽을 때는 되게 무겁게 느껴졌고, 아,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떠한 삶을 무언가를 해야 하는가에 되게 초점이 맞춰졌던 것 같아요. 근데 책을 다 읽고 나서는, 아, 그래. 그냥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먼저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가장 첫 번째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소명을 추구하는 이 여정은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또 그 안에서 아까 준성님이 나눠준 것처럼, 이게 내 욕심이지 않을까?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것도 사실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런 깨달음이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서도, 나의 욕심인가? 라는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지혜를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을 조금 더 바르게 잡아나갈 수 있게 이끌어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책에서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면서 이 소명을 찾아 나가는 여정이 혼자만의 길이 아니고 공동체와 함께 나누고 서로 실천해가고 서로 이제 서로를 바라보면서 또 사랑을 깨닫고 해야 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시간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이전에는. 근데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가 이렇게 뭔가 소명, 하나님에 대한 크리스천으로서의 어떤 삶에 대한 나누는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허락하신 소명을 조금 더 바라보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고 이렇게 CLS, CLF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시간을 갖는 게 너무 소중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크리스천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또 하나의 뭔가 가능성을 본 건,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카페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다들 막 선행책들 막 보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펼쳐놓고 막 읽으니까 언니는 도대체 뭐를 이 시간에 읽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북토크 준비하러 가야 돼서 이거 책 얼른 잘 읽어야 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데라고 애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초반부에 보면은 꼭 크리스천이 아니어도 동의할 만한 가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 그것에 대해서 동의했다는 뭐 이런 그런 법조인들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더 실천적인 삶을 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법조인으로서 외부 일반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가치관, 뭐 정의를 찾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돈만을 그러니까 돈만 바라는 사람들이다라고 욕을 하지만 그 이면에는 그 가치를 수호하는 그 기대가 있으니까 그런 거고, 또 이 길로 들어온 사람들도 뭐 여기가 주는 그 안락함과 고수입이 있겠지만 그 안엔 또 분명 정의에 대한 그 씨앗이 분명히 있을 텐데, 뭐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확장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마음이 열리면 충분히 받아들여줄 수 있는 가치들이 아닐까. 사실 계약이 계약만으로 드라이하게 끝날 수 있지만 그것이 언약으로서의 가능성이,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되게 더 촉촉하게 받아들여지지만 그들에게도 저런 길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조금 더 이 책을 확장적으로 누군가 들을 사람이 있다면 들리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의미가 있었었던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는 항상 CLF 모임에 와서도 느끼는 거지만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되게 비슷한 온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누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삶을 살면서 되게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 돌아가서 또 그 삶 속에서 누군가를 섬길 때 있어서 힘을 낼 수 있는 것 또한 또 여기서 이렇게 충전받고 가서 그런 것 아닌가. 그래서 늘 막 올 때는 막 가는 게 맞아? 이러면서 오면서도 되게 많이 충전하고 가고, 그 충전한다는 게 되게 왜 오랜만에 집에 내려가서 엄마 밥 먹으면서 느끼는 그 편안함 있잖아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서 되게 편안하고 즐겁게 오늘을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중에 안타깝게도 되게 기복주의적인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막, 하나님 믿어서 잘 돼야지? 이런, 하나님이시니까 믿는 사람들 다 잘 도와주시겠지?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책을 읽으면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을 만나서 얘기하고, 또 변호사님들 만나서 얘기하면, 정말 그렇지 않다. 라는 걸 많이 느껴요. 사실 우리가 처음에 로스쿨에 대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지배적인 이미지가 뭔지 나눴을 때 다들 얘기하셨던 것처럼 뭔가 기득권, 안정적인 그런 부분? 이런 것들이 많이 합의된 이미지잖아요. 사실 그래도 되는 건데, 이 안에서 누군가는 소명을 찾으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 일인 건데,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책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면서 법조인으로 잘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잖아요. 이런 고민을 끝까지 하는 게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책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그게 사랑의 문제다, 결국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자가 끝에서 인용하고 있는 이 연극에 보면은, 그 모어의 사랑하는 딸 마가레츠가 이성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바라는 것만큼 다 했잖아요. 할 만큼 했잖아, 솔직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모어라는 캐릭터가 글쎄 그건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사랑의 문제다. 이렇게 대답하는 부분이 되게 많은 울림을 주더라고요. 우리 모두에게도 정말 이 저자가 쓰고 있는 것처럼 이런 소명? 사실 고민 안 해도 이 세상 한평생 사는 데는 크게 상관없잖아요. 그런데도 이거를 고민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비전에 나를 계속 견뎌보는 건 되게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는데 그거를 기꺼이 하려고 하고 이런 건 결국 사랑인 거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또 나도 하나님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속에서 이런 것들이 기꺼이 가능해지는구나. 왜냐하면 사랑에는 충분함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저도 많이 위로가 됐고 각자의 자리에서 사랑을 다 너무 실천하고 계신 것 같아서 도전도 많이 됐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각자의 소명을 찾아 나가는 그런 여정 한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한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북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 인사는 어떻게 해요? 하면서 하나 둘 셋 하면 감사합니다 할게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저희 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